안녕하세요. 사업 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지난주에 이어 2차 전지 관련주인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음극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해당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기업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계산해 본 값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예상 ROE가 10.12%가 나오는데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8,300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주가가 91,900원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많이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회사가 그만큼 고속 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재무제표적인 측면을 통해서 대주전자 재료라는 기업이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 10배 이상 위에 있을 만큼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1981년도 대주교육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3년도에 현재 사명인 대주전자 재료로 사명을 변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차 전지용 음극재 생산뿐만 아니라 전도성 페이스트, 태양 전지용 전극 재료, 고분자 재료, 형광체 재료 등을 생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2차 전지는 양극, 음극, 그 다음에 분리막과 전해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결 종속회사는 3개사가 있는데 모두 다 중국에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우선 임종규 외 특수관계 11인이 27.53%를, 자사주가 4.68%, 기타가 67.7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대주전자 재료는 거래량으로 살펴봤을 때 최근 일주일 동안 2.09%로 LG화학, 첨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최근 들어서 대주전자 재료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밀지 씨와 임준규 씨가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는 2004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주식의 총수는 보시다시피 총 1,548만 주 정도에서 자기 주식 수가 59만 주 정도가 되고 유통 주식 수는 1,40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주전자 재료의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도성 페이스트가 전체 매출액의 5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주전자 재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이 회사의 가장 큰 주력 사업인 전도성 페이스트를 어떠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음극재, 즉 나노재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전체 매출액의 13.8%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전도성 페이스트의 성장률보다는 나노재료의 성장률이 훨씬 더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실제 음극재에서 많은 투자를 일으키고 있고 성장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과 내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든 매출액을 합한 금액에서도 수출의 비중이 내수보다 4배 이상 가까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대주전자 재료는 내수 중심의 기업이 아니라 수출 중심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도성 페이스트는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칩 부품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페이스트 형태의 재료로 전극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나노재료는 2차 전지용 음극재를 생산하는 분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태양 전지 전극 재료는 전면과 흡면 장극 용도의 AG 페이스트를 생산하는 재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비의 신설 계획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나노 재료, 즉 음극재 관련된 단기 투자 예상액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음극재 관련된 시장을 계속해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 생산 능력 보유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좌측 상단에 자본금과 자본, 부채, 자산의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은 1.8%씩 성장할 때 자본은 21%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자를 계속해서 해왔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자본 성장을 이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익잉여금이 회사에 계속해서 쌓여갔다라는 것을 뜻하고 회사가 이익을 계속해서 발생시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채도 자본과 비슷한 수준인 21%의 성장을 보였고 자산도 21%의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자본금은 77억 원일 때 부채는 1665억 원이고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1299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회사가 자본보다는 부채가 좀 더 높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실제 이자 보상 배율을 살펴보면은 회사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1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는 실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이자 비용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17.1%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16.3%씩 성장을 했고 두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19.8%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10.6%씩 성장을 해서 두 값을 뺀 영업이익은 46.9%씩 큰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지만 시작점, 즉 2017년도가 마이너스 79억 원이었기 때문에 K거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19년도에는 ROIC가 계산이 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9억 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서 ROIC는 3.22%, 2021년도에는 15.80%까지 크게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19년도에는 마이너스 689억 원,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711억 원,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130억 원으로 그 폭이 계속해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22년도쯤 되면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기업은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해야 되는데요. 실제 19년도에는 시사분면 끝자락에 2020년도에도 시사분면 위쪽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B사분면 아랫자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고 투자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당기순이익의 추이인데요. 2020년도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서 최근 3년 동안 플러스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동안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텐데요.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는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높았기 때문에 영업의 질이 좋았지만 21년도에는 실제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영업의 질이 다시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22년도에는 그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잉여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실제 대주전자 재료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투자를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 측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15억 원의 잉여현금 흐름이 됐고,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178억 원,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400억 원으로 잉여현금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태가 더욱더 가속화된다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지난 6년 동안 약 85%씩 높은 성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잉여 현금 흐름은 그 반대로 계속해서 큰 폭으로 마이너스 역성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캐펙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이렇게 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코스닥이 최근 3년 동안 6%씩 성장을 했는데, 대주전자 재료는 주가가 매년 76%씩 엄청난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주당 배당금이 0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주당 50원, 100원씩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금 배당 수익률이 20년도에는 0.11%, 2021년도에는 0.09%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자체는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국고채 3년 금리가 3.18%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대주전자 재료라는 기업은 당연히 배당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성장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 다음은 현재 주가와 적정 주가의 비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치주 영역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부터 첨보, LNF,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훨씬 더 업사이드가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주전자 재료와 LNF는 적정 주가보다 10배 이상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첨보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4배가량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조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 주식을 사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대주전자 재료부터 에코프로비엠까지 이 기업들 속에서도 얼마나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 적절하게 선택을 한 후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수익성이 나쁘지 않은 대주전자 재료인데요. 기업의 성장성 또한 2차 전지에 관련된 음극재를 생산하고 그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평가 여부를 봤을 때는 실제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 대비 11배가량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 여부 측면에서는 별 한개가 적당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성을 살펴보면은 실제 최근 2년 동안만 배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재무 건전성을 봤을 때에는 실제 이 회사의 이자 보상 배율이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폭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아직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무 건전성은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주전자 재료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